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 당신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불편하게 하고 이간질하고 뒷담화를 하고 다닙니다. 마치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당신은 늘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내게 나도 모르는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 심리학은 대답합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심리학에는 투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 안의 불편한 감정을 상대에게 덮어씌우는 심리입니다. 누구나 자기 안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면이 있는데 그걸 직접 마주하는 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을 비춰주는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당당한 사람이 불편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눈에 거슬립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을 견딜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무언가가 그 사람이 자기 안에서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거울처럼 비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울을 깨려고 합니다. 거울 속 자신이 아니라 거울인 당신을요. 오늘 영상에서는 누군가에게 아무 이유 없이 미움받는 것이 왜 당신이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인지 심리학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프닝에서 투사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자기 안의 불편한 면을 상대에게 덮어씌우는 심리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당신이었을까요? 왜 옆 사람이 아니라 유독 당신에게만 그런 감정이 향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거울이라는 비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방 안에 거울이 10개 있습니다. 어떤 거울은 흐릿하고 어떤 거울은 작고 어떤 거울은 각도가 비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정면에 놓인 맑고 커다란 거울이 있다면 당신의 시선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그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가장 선명하고 가장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맑은 거울이었던 겁니다. 당신이 가진 진정성, 성실함 혹은 조용한 자신감이 그 사람에게는 자기 안의 부족함을 가장 선명하게 비춰버리는 존재였던 거예요. 흐릿한 거울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비뚤어진 거울은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맑은 거울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선택은 하나입니다. 거울을 깨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나 공격하지 않아요. 자기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관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거울이 아니니까요. 자기 안에 불편한 것을 비추지 않으니까요.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선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만큼 진짜였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1996년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공격성의 원인이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위협받은 자아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공격적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우마이스터의 발견은 달랐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 부풀려진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그 이미지가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면 방어적 공격성이 폭발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일으킨 대상을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특별히 잘난 척한 적도 없고 자랑한 적도 없는데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잘 해냈을 뿐인데 누군가가 갑자기 나를 세우기 시작하는 경험이요.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 사람의 자아상을 위협한 순간인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질투한 단어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심리적 구조가 숨어 있어요. 이걸 알게 되면 그동안 당신을 괴롭히던 그 사람의 행동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통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하면 우리는 질투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질투와 시기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질투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느끼는 감정이고 시기는 상대가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 영어로 envy라고 하는 감정은 질투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경로를 밟는다고 합니다. 정신분석학자 멜라니 클라인은 1957년 저서 시기와 감사에서 시기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기는 상대가 가진 좋은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상대가 가진 좋은 것 자체를 망가뜨리고 싶은 충동이라고요.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자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그 분위기, 그 평판, 그 평온함 자체가 부서지길 바라는 겁니다. 당신처럼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당신이 가진 그것이 세상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안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 같으니까요. 이걸 비유로 말씀드려 볼게요. 가뭄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옆 마을에 맑은 샘이 있습니다. 보통이라면 물을 길어다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릅니다. 샘물을 마시는 대신 그 샘의 흙을 퍼붓습니다. 자기가 마실 수 없다면 그 맑은 물 자체가 존재하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뒷담화, 이간질, 무시, 이런 행동들이 바로 샘의 흙을 퍼붓는 행위인 거예요.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질라탄 크리잔 교수는 2012년 연구에서 시기심이 나르시시즘의 두 얼굴을 가르는 핵심 감정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내면이 취약한 유형, 심리학에서 취약한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는 유형에서 시기심이 적대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의 진정한 편안함을 마주하면 자기 안의 불안이 폭발하는 겁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사교적이고 활발하지만 유독 당신에게만 차갑거나 공격적이었던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이제 조금은 보이시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하필 뒷담화와 이간질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지 그 이유를 알면 훨씬 더 많은 것이 설명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말씀드릴 심리학 개념 하나가 이 모든 퍼즐을 맞춰줍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왜 직접 말하지 않을까요? 불만이 있으면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뒤에서 돌아가는 방법을 택하는 걸까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정반대입니다.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이 더 대담하고 공격적인 성격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정면 대결을 피하고 간접적 공격을 택하는 사람은 오히려 내면의 수치심이 매우 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스턴 대학교의 브레네 브라운 교수는 수치심에 관한 12년간의 질적 연구를 통해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수치심이 깊은 사람은 자신의 취약함이 드러나는 상황을 극도로 회피한다고요. 정면으로 나는 네가 부러워, 나는 네가 가진 게 불편해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안의 결핍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건 수치심이 큰 사람에게는 차라리 죽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뒷담화는 자기 감정을 숨기면서도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무기인 거예요. 이걸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어두운 방에서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켜고 얼굴을 보이며 던지면 자기 얼굴도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불을 끄고 던지면 자기는 보이지 않으면서 상대만 맞출 수 있습니다. 뒷담화와 이간질은 바로 그 어두운 방에서 던지는 돌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필요한 이유는 자기 얼굴을 보이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미워하면 그건 온전히 자기 감정이 되어버리니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도 함께 미워하게 만들면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인 거야 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이간질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안의 불편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맹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당신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우마이스터의 연구를 기억하시죠? 위협받은 자아상이 공격성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외부를 공격하는 동시에 내면에서는 만성적인 자기 비하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당신에게 향하는 적대감의 크기만큼 안으로는 자기 자신을 향한 혐오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이셨을 수도 있어요. 문득 떠올려 보면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도 어딘가 불안해 보이고 어딘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공격은 강함에서 나온 게 아니라 깊은 결핍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결핍이 왜 하필 당신에게 향했는지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시죠? 자기 안의 부족함을 당신이라는 맑은 거울이 비춰버렸고 그 시기심은 빼앗고 싶은 게 아니라 부수고 싶은 충동이었으며 정면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수치심이 깊었기에 뒤에서 돌을 던진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 모든 걸 이해했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마 당신이 예상하는 것과는 꽤 다를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더 잘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해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하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당신의 친절은 그 사람에게 선의로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심리적 필터를 통과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여유가 있구나.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건가? 라는 식으로 왜곡됩니다. 당신이 더 잘할수록 거울은 더 밝아지고 그 사람이 마주해야 할 자기 모습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즉, 당신의 선의가 오히려 거울의 해상도를 높여버리는 셈입니다. 해명은 그보다 더 위험합니다. 당신이 해명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하나의 신호가 전달됩니다. 내 공격이 통했구나. 당신이 흔들렸다는 증거를 직접 건네주는 셈이에요. 상상해보세요. 어두운 방에서 돌을 던졌는데 상대가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돌을 던진 사람은 그제야 확인합니다. 맞았구나. 거기 있었구나. 그리고 다음에는 더 정확하게 던집니다. 해명에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는 잘난 척한 적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오히려 잘난 척이라는 프레임이 강화됩니다. 부정하면 할수록 상대는 자기 해석을 더 굳히게 돼요. 해명은 대화가 아닙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에게 하는 해명은 당신의 에너지만 소진시키는 독백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런 상황에 권유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결합니다. 그레이록, 직역하면 회색 바위 방법이라고 불리는 전략이에요. 길가에 놓인 평범한 회색 바위를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그 바위를 주워서 던지거나 발로 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응이 없으니까요. 빛나지도 흔들리지도 깨지지도 않으니까요. 이 방법의 핵심은 상대에게 감정적 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표정도, 과한 친절도, 해명하려는 노력도 내려놓는 겁니다. 반응이 사라지면 공격의 동기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보호예요.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을 아끼는 사람에게 쓰기 위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오래 갇히곤 합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도 압니다. 밤마다 되짚고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 상처를 준 건 아닌지 돌이켜보는 그 시간이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기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당신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자기 행동을 돌아보고 관계에서 자기 역할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은 공감 능력과 자기인식이 높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정작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이런 고민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고 밤에 되뇌는 사람은 그 고민 자체로 이미 잘못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나를 가장 밝혀주는 것이다. 당신을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건 당신 안에 그만큼 밝은 무언가가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 빛이 누군가에게는 눈부셔서 외면하는 대신 꺼버리려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후로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자신을 의심하는 시간이 찾아올 때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거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거울이 비추는 모습이 불편한 건 거울의 문제가 아니라 바라보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맑은 거울로 살아가는 당신은 깨질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누군가가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미워한다면 그건 당신에게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진정성이, 성실함이, 조용한 단단함이, 그 사람이 자기 안에서 가장 외면하고 싶었던 것을 너무 선명하게 비춰버린 것 뿐입니다. 그 사람은 거울을 깨면 자기 안의 불편함도 사라질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거울이 깨진다고 얼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당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시겠어요? 눈을 감고 그동안 자신을 의심했던 그 질문을 조용히 바꿔보세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잘 살고 있었구나 라고요. 그것이 진실에 더 가까운 문장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같은 마음을 가진 누군가에게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안도가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위안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당신이 누군가의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부디 그 빛을 스스로 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